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최대 위기 코로나19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위기요. 예, 오늘 발표될 어제 신규 확진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고치요? 예, 어제 오후 9시까지는 일단 1,113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예. 각 지자체에서 자정까지 추산한 걸 합하면 역대 최고치인 작년 성탄절 1,240명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최고치가 아니라 네. 코로나 발생 후 최고치. 그렇습니다. 1,275명 이런 수치까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53명, 네. 서울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48명, 인천 미추홀 인주초등학교에서 42명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보다 지금은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수도권 곳곳에서 터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리두기 정책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체계를 이렇게 적용은 하는데 네. 기존에 2단계로 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3단계 또 뛰어넘고 아예 4단계로 크게 격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근 후인 오후 6시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녁 외식은 2명까지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제 클럽, 헌팅 포차는 집합 금지, 결혼식도 친족만 갈 수 있고요. 친족만.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10%, 20%가 아니라 아예 온라인 예배만 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이 4단계다. 김준일 기자. 예. 지금 김광일 기자가 그 현대백화점 48명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추가가 된 것들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69명 네. 이렇게 지금 더 늘어나는 계속해서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 30대 확진자 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뭐 이미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20대는 인구가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50대가 제일 많고 40대, 30대, 20대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확진자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50대는 인구 10만 명당 2.25명, 네. 40대는 2.75명, 30대는 3.15명, 20대는 4.98명입니다. 거의 2배네요. 50대 2배가 예, 넘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폭증했는데 이게 그 20대가 급증하기 시작한 게 6월 24일부터거든요. 이 확진자가. 근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략 6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이게 언제냐면은 방학을 하기 시작한 때고요. 네, 네. 그리고 대학생들 방학이요. 대학생들 방학하기 시작한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하기 시작한 때.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이제 백신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고 얀센 백신 도입하고 20대 그러니까 30대들이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딱 겹쳤네요. 예. 그 시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이때부터 이제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당장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최소한 요 추세 1,200명대 앞으로 최소한 2주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복기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미 걸렸는데 검사 안 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고 결국 감염 재생산 지수 그걸 보면은 앞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명을 일단은 넘어설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 후에 빨리 잡느냐 안 잡느냐는 지금에 달린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 2주 후에 지금 셧다운 만약에 하더라도 2주 후에나 이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1,200명대, 1,300명대 이거가 계속 유지될 거다. 그러면 이제 방역 당국의 고민이죠. 왜냐하면은 서울은 400명, 수도권은 1,000명, 전국 2,000명이거든요. 지금 수도권은 어제 990명이었고 오늘도 지금 거의 1,000명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서울은 이미 400명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넘었고 예. 그러면 이건 4단계예요. 그러면은 이제 3인 이상 못 만나고 오후 6시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 거의 셧다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그건데 정부에서는 방역당국에서는 일단 지금의 이 상태, 지금의 이 단계를 1주 더 유지하겠다. 그냥 2, 3일간 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4단계로 올리겠다. 이게 어제 결정인 거죠? 근데 이게 매번 이제 방역 당국도 고민이 있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올리겠다. 거리두기를 올리겠다 그러는데 거리두기를 올려서 상황 악화를 막아야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선후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4단계가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워낙 극단적인 거의 네. 셧다운이거든요. 네. 거의 셧다운이다 보니까
딱 결정은 못하고 한 2, 3일을 두고 보겠다는 건데 김광일 기자 예. 어떻습니까? 이게 수치로도 확인되는 게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이게 확 커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루 확진자 수를 보기 때문에 뭐 300명, 400명, 500명 다시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좀 헷갈렸잖아요. 근데 이게 확진자 수를 하루 확진자가 아니라 일주일 평균 확진자를 하루별로 이렇게 보면 네. 그건 이제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해요. 지금 아. 지난달 21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가 3주 전, 아까 말씀하신 6월 중순쯤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방역 지침을 강화하자고 하는 건 지금 아주 최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자 수가 당장에 크게 줄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또 어려운 길을 또 묵묵히 다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9시 발표 역대 최고치 나옵니다. 사실 그 수치도 지금 거의 뭐 알려지고 있어요. 1275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뭐 아주 정확한 건 9시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역대 최고치가 될 거란 것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 이 얘기는 뭐냐면 방심하면 안 된다. 오늘도 마스크 철저히 끼시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자세 낮춘 이재명. 정치권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제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대선 경선 기획단이 마련한 정책 프레젠테이션 경쟁에서 기본소득 논란이 또 도마에 오르자 세상사라는 게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 사이다 같이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해졌다라는 걸 좀 비춰보면 어제 발언은 좀 의아하죠. 그러네요. 예.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창에서 방패로 변한 것 같다. 질문했더니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게 더 세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터라서 이제 그 변수를 새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PT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정성장, 강한 정부, 경제적 기본권을 제시했고 이낙연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 적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울러 정세균 후보는 안정감을 내세웠습니다. 적통은 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적통? 근데 사실 이낙연 후보가 우리 엊그제 인터뷰 나와서는 적통이란 표현 자체가 이제 국민들한테 환영받을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셨는데 바로 썼네요. 네,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야권을 좀 보면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회동이 관심을 모았죠. 예. 이들은 정권 교체에 협력하겠다며 반문연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 혹은 또 합당하기 전에 당 밖에서 최대한 몸집을 불리겠다 이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오늘 월간 하태경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월간 하태경은 여러분 마지막 편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인데 하태경 의원한테도 질문하겠습니다만 어제 이준석 대표가 경선 버스는 8월 말에 예정대로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까지 타실 분은 타셔라. 이거 뭐 9월, 10월 연기해주자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거 가당치 않다. 8월 말에 떠난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비 경선, 즉 컷오프를 한 후에 한 번 더 탑승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나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런 후보들이 중간에 탑승할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버스는 정류장 없이 한 명 선발할 때까지 쭉 갈까요? 일단 만약에 먼저 합승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를테면 오세훈, 안철수 서울 재보궐선거 네. 단일화 같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럼 국민의힘 이름표단 한 명의 후보가 나온 뒤에 예. 제3지대에 있는 누군가와 단일화하는 방식. 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중간 정류장 없을 거라고 보세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어제 만난 안철수 대표 그 사이에서 먼저 이제 한 명의 후보를 고르고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주자와 합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버스는 버스대로 떠나고. 떠나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 윤 전 총장도 이런 질문을 어제 들었을 때 딱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8월 말까지 버스를 안 타면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든 최재현 전 감사원장이든 뭐 김동연 전 부총리든 이 후보들은 이 사람들은 제3지대에서 기다리다가 야권 단일 후보라는 이름을 뭐 걸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이란 이름표는 영영 못 달게 되는 거구나.
뭐 알 수 없죠. 정치는 생물이라서 그 이후에 또 단일화한 다음에 또 입당을 할 가능성도 있고 뭐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중간에 들어가기는 왜냐하면 룰을 이제 조정해야 되고 불공정 얘기가 나오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분이 있다라면은 뭐 이를테면 제3지대랑도 손을 잡을 수 있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 경선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정치 언팩쇼가 어제 열렸어요. 네, 정책 제가 잘못 써놨는데 정책 정책 언팩, 언팩쇼 맞아요. 정책 언팩쇼인데 사실상 정치 언팩쇼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없는 정책 언팩쇼였거든요. 아까 전에 그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특히 앞서는 후보들은 구체적인 정책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뭐 억강무약, 대동세상 뭐 이런 거 본인의 정치 철학을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적통 얘기를 했고요. 정세균 후보는 불안한 후보는 필패한다. 도덕성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소위 말해 얘기들. 예, 큰 얘기들. 그러니까 하위권 후보들, 소위 말하는 하위권 후보들이 본인 정책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풀지 않겠다. 어차피 6인 컷오프 가면 또 그때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풀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요. 김광일 기자. 그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워낙에 좀 까칠한 인상들이 있었고 그게 좀 비호감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그 인상을 없애기 전략을 지금 이제 경선 단계에서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분석 그리고 이제 당 주자로 확정된 뒤에 이제 당내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주자들 간의 그런 화학적 결합이 좀 중요할 텐데 그거를 그런 상처를 미리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굳이 뭐 안정적인 1등인데 사이다 발언 막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변수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흠집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혹시 그런 게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본선에서 이제 다른 야권 주자랑 할지 모르겠지만 당내 주자랑 그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 인사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역시 부인하지 않았고 네. 본선에서 몰아칠 거다. 이 정도. 몰아칠 거다. 예, 답을 받았습니다. 사이다 그때 다시 터뜨릴 거다. 네. 보죠 한번. 뭐 본선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세 번째로 갑니다. 김광일 기자. 박근혜 이재용 잡았던 특검 로비 의혹으로 사퇴. 박영수 특별검사 어제 사퇴했어요. 그렇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에서 활약했었죠. 대통령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여 명을 재판에 넘긴 뒤에 공소유지를 최근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임명 4년 7개월 만인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참 혁혁한 공을 국정농단에서 세웠던 분이고 네. 지금까지 공소유지를 하느라 본업도 뭐 가지 못하고 계속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특검팀의 다른 검사들은 다 본업으로 갔는데 근데 가짜 수산업자 정말 뭐 조무래기 사기꾼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다는 게 이게 정말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포르쉐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요 가짜 수산업자한테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터졌는데요.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 야기한 점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덧붙였고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정농단 재판이 아직 좀 일부가 좀 남아 있다는 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런 사건들이 몇 가지 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건 재판에 좀 일정에 좀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유지가 재판이 계속될 때까지 특검팀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영수 특검하고 지금 특검팀의 다른 검사도 그만뒀으니 새로 뽑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돼요? 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게요.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거의 설거지 같은 느낌이에요. 뒷마무리 자리. 그러니까 딱히 할 것이냐라는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뭐 조윤선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합병 개입. 그래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병 개입했는 국민연금공단 가지고 그거 남아 있거든요. 이거 재판이 아마 1년 정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여요. 그거를 어쨌든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 불명예 사퇴. 네.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 굳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계속 이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갈 거를 예상하고 그렇게 박 특검도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많거든요. 사실 그 차를 렌트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석 달 지나서 그걸 현금으로 렌트비를 냈다. 그게 수사 시작된 뒤라는 거죠? 수사 초기라는 거죠? 네, 시점도 이제 김 씨의 그러니까 수산업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 이제 그런 렌트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네. 실제 뭐 정말 그랬는지 지급했는지 청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정말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